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벌써 2달째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은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내세운 바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FDPR, 해외 직접 제품 규칙입니다. FDPR이란 미국의 다른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만든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특정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을 의미하는데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안보상의 이유로 FDPR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웨이가 TSMC 등 해외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칩 납품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죠. 이렇듯 미국은 자국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FDPR이 적용되는 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 보안,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입니다.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예외 대상에 속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전략물자의 수입이 끊길 경우 해당 국가는 군수품 제조에 차질을 빚는 등 전쟁 지속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등 32개국은 FDPR 면제국으로 선정했지만 한국은 이에 포함되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에 반도체, 컴퓨터, ICT 분야의 우리 기업들이 수출 통제 영향권에 들면서 피해 우려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대러 제재를 구축하겠다 밝힌 이후 면제국에 포함되긴 했지만 이는 자체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러 제재 이전처럼 기업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출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57개 비전략 물자 품목과 기술에 대해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 통제를 본격 시행하며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전략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57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시행한 것인데요. 따라서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정부의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FDPR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FDPR이 장기화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한국의 총 수출에서 대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1.5% 수준이고 반도체 등 수출 통제 적용 품목이 대러 수출 규모도 작아 FDPR의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장기화될 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러 수출입 제한과 러시아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구조 변동, 금융제재에 따른 거래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혼란이 멈추고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지난 2월 21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가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원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정경련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 후보가 말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축통화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는 기축통화의 개념에 대한 넓은 해석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기축통화와 SDR,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각 자국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만 통화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에는 모든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통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는 국제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사실 어디까지가 기축통화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유로화와 엔화, 파운드화 등도 기축통화로 보기도 하지만 미국의 달러화만이 실질적인 기축통화라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 무역결제 통화의 44.2%,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60%를 차지하여 국제경제에서 그 위상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국의 조건으로는 세계적인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 압도적인 금 보유량, 무역 적자 감당 능력,
고도로 발달한 금융시장 등이 있는데요. 현재 이를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도 급격하게 변할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국제결제를 달러에만 맡기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국제통화기금에서 만든 SDR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SDR은 실제로 유통되는 화폐는 아닙니다. SDR은 IMF로부터 무담보로 외화, 즉 국제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말하는데요. 이때 SDR을 구성하는 화폐들을 통화바스켓이라고 합니다. 현재 통화바스켓은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5개의 화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화폐들의 가치를 종합해 SDR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IMF 가맹국은 출자액에 따라 SDR을 배분받습니다. 외환위기 등 외화가 부족할 때 보유한 SDR만큼 그에 상응하는 통화바스켓에 속한 화폐를 무담보로 인출받을 수 있습니다. SDR 통화바스켓에 자국의 화폐가 포함되기 위해선 세계 경제에서 위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GDP 세계 10위, 교역액 세계 9위, 세계 5대 수출국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SDR에 편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건이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IMF 집행이사회의 70% 득표율을 얻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GDP 세계 2위인 중국도 2015년 SDR에 편입되기까지 5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원화의 SDR 편입은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빚투족, 영끌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저금리 시대, 빚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생긴 말이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서서히 오르면서 시중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빚투족과 영끌족에게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요. 신용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했지만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죠.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갖게 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정부기관으로 이직하는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승진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업 대출에서는 재무상태 개선과 신용도 상승을 중점으로 보는데요. 특히 회사채 등급이 상승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여겨져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핵심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금융회사는 가게나 기업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신청일로부터 열흘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거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나 홍보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이 소극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 전체에서 실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 건에서 지난해 91만 건으로 증가했으나 금리 인하 수용은 2017년 12만 건에서 지난해 34만 건으로 받아들여진 건 절반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부터 신용카드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회사별로 비교 공시됩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연 2회 대상자에게 정기 안내를 실시하고 연 1회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28일부터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은 고객들에게 신용 상태가 개선되며 상환 능력이 변동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움직이다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인간의 행동을 발생시키고 계속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기부여의 이론은 과정이론과 내용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론은 인간의 동기부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과정이론에는 브룸의 기대이론,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 있습니다. 반면 내용이론은 인간을 동기부여시키는 욕구는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내용이론에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 중 하나인 브룸의 기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룸은 동기부여의 과정에 대해 개인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후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고 그 보상이 개인에게 의미가 있을 때 개인이 동기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동기부여는 행동과 보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의존한다고 본 것이죠. 브룸의 기대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기대, 수단성, 유의성이 있습니다. 먼저 기대란 개인이 노력하면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합니다. 수단성이란 성과를 달성하면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이는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유의성은 주어진 보상이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정도입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보상이 주어질수록 유의성은 높아집니다. 기대, 수단성, 그리고 유의성은 곱함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셋 중 하나라도 0이 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 수단성, 유의성 모두 높은 값일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거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각하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기대 이론은 개인이 여러 가지 행동 대안에 대해 기대, 수단성, 유의성을 판단하고 그 중에서 가장 동기부여가 높은 수준의 행동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성과 달성 시 제공되는 보상이 일관성이 있어야 수단성이 높아지며 조직이 각 구성원이 원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유의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브룸의 기대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브룸은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여 인간이 여러 가지 행동 대안에 대해 기대, 수단성, 유의성을 판단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행동을 추구한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기대이론의 기대, 수단성, 유의성의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삼성그룹 상속세 납부를 위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했고 작년 7월 박진영 프로듀서는 JYP엔터의 보유 지분 2.5%에 해당하는 주식 366억을 매각했습니다. 이처럼 일반 투자자는 상상치도 못할 대량의 주식 거래가 이뤄질 때가 있는데요. 이때 흔히 오버행과 블록딜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오버행은 사전적으로 기둥 너머로 튀어나와 있는 지붕이나 발코니 등의 돌출된 부분을 말합니다. 돌출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이해가 쉬운데요. 주식시장에서 오버행은 언제든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 과잉 물량을 뜻합니다. 오버행 이슈는 잠재적 과잉 물량으로 인한 주식시장 및 투자에 대한 부담을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오버행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경우입니다. 의무보호예수란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대주주나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상장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기관의 3개월 의무보호 물량이 대거 풀려 주가가 8%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당시 기관 투자자에게 총 3,600만 주의 주식이 배정됐었고 이 중 59.82%에 해당하는 물량에 의무보유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둘째로 채권단 또는 기관이 차익 실현으로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채권단이나 기관은 자금 회수를 위해 주가가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주식을 매도합니다. 작년 12월 넷마블은 재무 건전성을 위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전량을 매도해
누적 현금 1조 776억을 현금으로 확보했습니다. 넷마블의 초기 투자액은 2016년 투자한 917억 원인데 카카오뱅크 투자로만 5년 만에 1조 원의 차익 실현을 올린 반면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5% 하락했습니다. 블록딜이란 대량의 주식을 덩어리째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와 매수자가 할인율이 적용된 주가로 시간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블록딜은 앞서 설명한 오버행 이슈를 단번에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데요. 오버행 이슈가 길어지면 주가는 하락을 거듭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결단을 내려 블록딜을 진행하고 주가 하락을 최소화합니다. 그렇다면 왜 블록딜은 시간 외 거래를 통해 진행될까요? 시장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할 경우 해당 주식의 시장 가격은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와 매수자는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시간 외 거래를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블록딜은 대주주의 주식 매도이며 한번 체결되면 유통 주식 수가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고조돼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블록딜을 항상 악재로만 볼 순 없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작년 6월 BTS의 소속사 하이브 주식의 7.57%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 블록딜 공시 이후 하이브의 주가는 전일 대비 약 7% 급락한 28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버행 이슈가 해소돼 약 5개월 뒤인 작년 11월 하이브의 주가는 42만 원으로 블록딜 이후 약 66%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버행과 블록딜은 대체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내가 투자한 종목에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 또는 블록딜 예정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핵심국인 중국의 주요 도시가 봉쇄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쳐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인데요. 공급망 확보가 더욱 필수적인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익숙한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프렌드 쇼어링은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버팀목을 세운다는 뜻의 쇼어링을 합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끼리 모여 촘촘하고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경영학에서 쇼어링은 기업의 생산시설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오프쇼어링은 기업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해외에 있는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프렌드 쇼어링은 생산시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의미에서 리쇼어링과 비슷하지만 꼭 국내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에 생산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프렌드 쇼어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계기는 무엇일까요?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급망 구축 관련 보고서에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단어를 공식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급망 병목 현상을 겪은 뒤 대응책으로 프렌드 쇼어링을 강화하기 시작한 건데요.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과 같은 비우방 국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프렌드 쇼어링을 또 한 번 강조하는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월 13일 미국 싱크탱크 발언에서 프렌드 쇼어링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위주의 교역을 통해 일종의 진영 모역을 펼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가 핵심 원자재, 기술, 생산에서 지닌 지위를 공급망 교란에 사용하는 걸 막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구성된 칩포 동맹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칩은 반도체를 의미하고 사는 동맹국의 수를 말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와 공급망 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책회의에 외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를 초대하며 한국과의 반도체 동맹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3국과 미국이 맺는 첨단 반도체 기술 동맹은 중국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강화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등의 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의 주도로 이달 하순 출범할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달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IPEF 참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을 전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렌드 슈어링의 또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업체 인텔은 아시아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깨겠다며 유럽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달 독일에 23조 원을 투입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공장 건립을 시작해 2027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텔은 유럽에 향후 10년간 11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과의 반도체 동맹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죠. 일각에서는 프렌드 슈어링의 강화가 탈세계화를 통한 경제 블록화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과 이에 대항하는 중국, 러시아를 두 축으로 블록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프렌드 슈어링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닌 값싼 인건비를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 소비자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공급망이 재편되면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유지해왔던 애매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에는 다수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 기술 통제로 외국의 반도체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동맹 결성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들만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높아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도 있죠. 재편될 공급망에 대비해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100채나 있지만 그중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3채밖에 안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난해 중위소득 가구 기준 서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주택구입 물량지수라는 지표로 알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해당 지역의 아파트 중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비중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9가구가 있다면 소득으로 순위를 매겨 5번째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죠. 주택구입 물량지수가 높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 물량이 많다. 즉, 본인 거주 지역의 아파트 구입이 쉽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2014년부터 미국의 주택 구입 물량지수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 주택 구입 물량지수 코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위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 물량지수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잠시 상승하였다가 그 후부터 급속으로 하락하며 지난해 44.6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하락률이 눈에 띄는데요. 서울은 2017년 16.5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2.7을 기록했습니다. 중위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100채 중 3채도 안 된다는 뜻이죠. 같은 기간 경기도는 51.3에서 26.2, 인천은 52.9에서 32.5로 하락했습니다.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지방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충남, 광주, 충북, 울산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비슷한 지표로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주택 구입 물량지수와 반대로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 지수가 100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소득의 25%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182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인 73.5의 약 2.5배입니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는 중간가격 주택 구매를 위해 소득의 45.5%를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죠. 주택 구입 물량 지수의 하락,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상승은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함께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가 80.6% 상승하는 등 집값 급등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가격대가 높은 만큼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낮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소득 증가에 비해 집값 폭등이 극심해지며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새 정부가 정책을 잘 설계하고 집행하여 안정된 부동산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특허 괴물이라는 용어는 1998년 인텔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던 피터 데트킨이 인텔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상대업체 테크서치를 특허 괴물이라고 칭하면서 사용했습니다. 특허 괴물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특허라는 의미의 페이턴트와 괴물이란 의미의 트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허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신기술을 보호해주는 것이죠.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가진 이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트롤은 다리를 좋아해서 다리 아래에 집을 짓고 산다고 알려진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트롤은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나타나면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하며 괴롭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터 데트킨은 특허 괴물을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실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특허권을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특허 괴물이란 용어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특허를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부정적인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특허 괴물과 비슷하지만 중립적인 의미의 용어도 존재합니다. NPE인데요. 이는 비제조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 특허관리 전문회사라고도 합니다. NPE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싱이나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개인 발명가, 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특허가 침해당한 경우 그 특허를 사들인 NPE가 손해배상 청구나 라이선스료 청구, 특허 침해 금지 명령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사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세계 NPE의 소송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NPE로부터 피소된 사건은 2019년 90건에서 2020년 11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만 해도 총 130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NPE가 국내 기업에 제기한 소송 건수가 증가하면서 특허 괴물에 해당하는 사례도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과 노트북에 항상 따라다니는 필수품인 충전기. 투박하고 무거워서 벽돌이라고 불리던 이 충전기가 어느새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소형화가 가능해진 이유는 충전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에 있습니다. 충전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다니 뜻밖인데요. 반도체는 연산이나 데이터 저장 외에도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력관리 반도체는 전자기기에 들어오는 전력을 공급, 제어, 변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콘센트에서 들어오는 220V의 교류 전원을 5V의 직류 전원으로 변환해서 모바일 기기에 넣어주는 것이 전력 반도체의 업무인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전력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였는데요. 높은 발열이 단점이었습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부품 간의 간격을 넓게 해야 했고 충전 어댑터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는 질화관륨 반도체는 발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크기도 소형화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질화관륨과 실리콘 파바이드 등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화관륨 반도체는 전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하는 데 쓰이는 라이다에도 사용되어 중요도가 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정부는 2018년부터 차세대 반도체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2025년까지 추가로 32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수행할 예정입니다.